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인 자세 가져주시고요. 또 저작권 관련한 내용도 주의해 주세요.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노래한 시예요. 자,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과 공통점이죠. 김현승의 눈물. 상황적인 배경이 공통적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아주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거든요. 네, 같은 상황 맥락을 가진 그런 시인이 또 다른 이런 유리창이라는 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작품 보기에 앞서서 우리 작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정지용 시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시인이에요. 특히나 여기 맨 첫 줄에도 나와 있죠.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를 구사했다. 감각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한 점이 아주 주된 특징이고요. 주요 작품으로 호수, 향수도 그렇고 고향이라는 그런 작품, 또 춘설, 그리고 인동차, 그리고 장수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현대 시인이에요. 보시면 1902년에 출생해서 50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근현대사에서 아주 격변의 시기에 살다 간 사람이에요. 특히나 일제강점기에 였던 1926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문학 작품 활동을 한 그런 시인인데요. 오늘도 선생님이 작가 소개 영상 간단하게 준비해봤거든요. 일단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리창 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 시단의 대표적인 작가 정지용.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으로 휘문보통고등학교와 도시샤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45년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이다. 정지용은 휘문보고 재학 중에 등사판 동인지 요람을 발간한 적이 있을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1926년에는 유학생 잡지인 학조의 시 카페 프랑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펼쳤다. 1926년 공식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지용은 1930년 시문학 동인으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했으며 시집 정지용 시집과 백록담을 통해 1930년대 이후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정지용은 시어를 고르고 다듬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인으로 특히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고어나 방언 등을 시어로 선택하여 폭넓게 사용하는 한편 일상 언어를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변형시켜 시어로 사용하여 한국 현대 시사에서 언어에 대한 자각을 모국어로 실천한 최초의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록담은 9편으로 구성된 정지용의 연작시로 9개의 시편이 백록담이라는 하나의 표제 아래 결속되어 한라산 백록담 등반 기록을 기본으로 한라산을 오르면서 본 풍경과 그곳에서 느낀 정서를 표현한 시이다. 각각의 시편은 정상에 오르는 장면을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입체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며 아름다운 백록담을 그만의 시어로 그려내고 있다. 시인 중의 시인 혹은 한국시의 좌장이라 불리는 정지용. 그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 성숙의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현대시 사상 기념비적인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유리창이라는 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먼저 유리라는 시어에 여러분 형광펜 쳐주세요. 유리는 지금 이 시에서 제목이기도 하죠. 전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를 공부할 때에도 시어이자 제목이기도 한 그 시어가 또 시에서 의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유리라는 시어를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리창에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른 여백이나 뭐 공부하시는 다른 노트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유리를 통해서 외부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쵸? 때로는 뭐 바깥에 미세먼지가 심해. 그러면 빨리 창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바깥을 단절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유리창을 통해서 유리창이 없다면 밖을 볼 수가 없겠죠. 갇혀 있는 느낌이 들겠죠. 그죠? 단절해 주기도 하고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매개, 소통이 되어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유리창의 이중적인 기능이에요. 이중적이죠. 유리창을 통해서 단절되기도 하고 매개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매개체가 바로 유리창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유리창은 어떻게 쓰였냐면, 자, 일단 유리창에 바깥 세계가 있고요. 또 유리창의 안쪽 세계가 있어요. 유리창의 안쪽 세계는 자, 정리해 주세요. 삶의 세계예요. 유리창 안쪽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화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화자가 화자가 있는 곳이고요. 화자가 있는 곳. 유리창의 바깥 세계는 자,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 자, 어째서 왜 유리창 밖은 죽음의 세계죠? 계속 볼까요? 죽은 아이가 있는 곳이에요. 화자는 지금 유리창에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면서 죽은 아이의 어떤 환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적 상황이거든요. 죽은 아이의 환영을 유리창에 부는 그 입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유리창의 매개적인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 또 여러분 입김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스르륵 사라져 버리죠. 그죠? 입김을 통해서 바라본 죽은 아이의 환영 결국 사라질 뿐이라는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허무하잖아요. 오히려 또 상실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면에서 유리창의 기능, 유리창이 죽은 아이의 환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의 기능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절되어 있다. 유리창은 단절되는 그런 단절의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중적인 기능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를 봅시다. 자, 유리창.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유리에다가는 방금 공부한 거 써주세요. 이중적인 기능, 이중적인 매개체라는 거, 단절과 매개.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방금 선생님 설명 들어봤을 때 차고 슬픈 것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뭐예요? 화자가 부른 입김이죠. 그죠? 유리창에 붙어서서 낸 입김 자국이고, 두 번째 그 입김을 통해서 지금 화자는 뭘 보고 있다고? 네, 죽은 아이의 환영입니다.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고 슬픈 것이라는 이 시어에서 중요한 우리 오늘 새롭게 공부할 표현법이 있는데, 자, 감정의 대위법. 감정의 대위법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이 시에 감정의 대위법이 쓰여진 시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차고 슬픈 것이 그러하고요. 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오면 그 시어랑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자, 열없이라는 것은 열이 없다, 뭐 열이 안 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기운 없이, 힘 없이.
기운도 없고 힘도 없이 창가에 붙어 서 있어요. 왜 기운 없이 창가에 이렇게 붙어서 기대에 서 있을까? 지금 화자는 자식을 잃었죠, 그죠? 자식을 잃은 어떤 상실감 때문인 거죠. 열없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화자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지웅이라는 시인은 우리 작가 속의 영상에서도 봤지만 시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고르고 다듬고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시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 평소 말할 때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관형사, 부사 이런 것들은 다 꾸며주는 말이지만 시에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이런 부사어나 관형어의 그런 활용을 통해서 어떤 시적 의미를 더 드러내기도 해요. 사실 이 문장 속에서 그냥 입김을 흐리운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운다라고 하면서 이런 꾸며주는 말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그런 상황, 어떤 감정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어 하나하나가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입김을 흐리웠더니 언 날개를 파닥거린대요. 자, 언 날개라는 것은, 자, 언은 뭐냐면 유리창에 어린 날개예요. 유리창에 어린 날개. 날개를 파닥거린다? 뭔가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는 것은 뭘 떠올리게 해요? 네, 뭔가 날아가는 새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표현했죠.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창가에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거는 첫 번째는 사라지는 입김이. 사라지는 입김. 그런데 그 입김이 이렇게 흐릿하게 점점 없어지는 그 모습을 마치 날개를 파닥거리는 어떤 날아가는 새처럼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입김이라는 것 자체 아까 차고 슬픈 것에서 했어요. 죽은 아이의 환영이라고 했죠? 네,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의 환영이에요. 죽은 아이의 환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스르륵 사라져가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럼 길들은 양은 뭐냐? 자, 길들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길들었다라는 표현 평소에도 많이 듣고 쓰고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죠? 뭔가 서툴렀던 일이 익숙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길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은 뭐냐면은 우리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할 때 직유법은 인양, 인듯, 인체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이 들어갈 때에 직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길들은 양, 길들은 새처럼 언 날개 유리창에 어린 날개를 파닥거린다. 됐죠? 유리창에 어린 날개를 파닥거린다. 내용 정리해보면 유리창에 비친 죽은 아이의 영상, 유리창에 비친 죽은 아이의 영상, 유리창에 비친 죽은 아이의 영상. 자, 됐죠? 이제 다음 부분 봅시다. 사행.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정지웅 시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시인이거든요.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그 아이의 환영을 바라보는 이 화자의 이런 상황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 아주 현실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창란의 상태, 이런 환영을 바라보는 그런 좀 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순간의 그리움에
뭐 복받쳐 있는 아주 그런 절실함의 감정이 담긴 그런 화자의 심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어로 구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뭔가 파도로 형상화하고 있고 또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화자에게 박힌다. 선생님이 이 시어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라는 말은 지금 일단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자, 목적어는 생략됐어요. 뭘 지우고 보고 하는 거예요. 입김이죠. 그죠? 그 입김을 이제 창가에다가 하고 불고서 다시 또 지워보고 또 하고 불고 또 다시 지우고 지우는 건 왜 그래? 지우고 다시 제대로 불기 위해서죠. 즉 뭔가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무엇이? 선명하게 아이의 환영, 아이의 모습, 아이의 영상을 보다 더 선명하게 불고 싶어서 흐리워지는 입김을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고 불어보는 거죠. 또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아도 그런 이런 반복적인 행동 속에는 화자의 어떤 심정이 담긴 거예요? 죽은 아이에 대한 아주 간절한 그리움. 입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게 자꾸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서 그래서 또 다시 불고 또 다시 불고 화자의 어떤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담긴 행동인 거죠. 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아도 밤이 밀려나가고 또 다시 밀려와 부딪히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창밖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밤이에요. 밤. 지금 창밖은 밤이다.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신데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보면은 그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주는 그런 어떤 시적 상황의 그런 배경의 의미로서의 그런 기능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시에서도 좀 약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요. 일단 첫 번째 화자에게 어떤 허탈감, 좀 허탈하죠. 밤이니까요. 또 상실감, 허탈감과 상실감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적 배경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시에서 또 밤은요. 죽음의 세계예요. 왜요? 아까 전에 창문 밖은 뭐였죠? 창문 밖은 죽음의 세계였죠. 그 창문 밖의 그 세계, 죽음의 세계가 하필 또 깜깜한 밤이잖아요. 뭔가 죽은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쓰였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계속 지우고 보고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그래봤자 밤만 계속 여러분 입김이 지워진 자리에는 창문에 새까만 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지 못하는 그런 화자의 어떤 이런 상실감, 이런 허탈감과 상실감, 이런 화자의 심정이 무엇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언뜻 얘기했는데, 그죠? 파도죠. 파도라는 그런 파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대요. 이 물먹은 별이라는 이 시어 선생님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적 상황이긴 하지만 자, 물먹은 별 첫 번째 사실은 별이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뭐겠어요? 화자의 눈물 속에 비친 별이죠. 화자가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별을 물 먹은 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물 먹은 별, 내 눈물 속에 비친 그 별이 반짝하고 보석처럼 나에게 박힌다요. 그러면 여기서 물 먹은 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죠. 죽은 아이의 환영, 영상,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죽은 아이의 영상이 나에게 반짝하고 보석처럼 박힌다.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필기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창밖으로 보이는 밤의 영상,
창 밖으로 밤의 영상이 어떻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마치 새까만 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그러면서 눈물 어린 내 눈에 비친 그 별 죽은 아이의 영상이 나에게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이제 7행과 8행 보겠습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지금 밤에 홀로 유리를 닦고 있어요. 화자의 행동이죠. 화자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밤이라는 시간에 혼자서 여럿이 창가에 붙어서서 유리를 닦고 있어요. 어떻게? 입김을 흐리우면서, 우리 창문 닦을 때 입김을 불고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화자는 어떤 간절한 그리움의 행동에서 하는 거지만 뭐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지금 창문 닦고 있는 거죠. 밤에. 그죠? 이렇게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사실 죽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이 반영된 행동이죠.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반영된 행동이고, 자, 그것을 화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여러분 정지용 시인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는데 감각적인 이미지의 그런 시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이거 의미 파악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외롭다라는 감정은 어때요? 동그라미 세모 표시해 볼까요? 외롭다? 세모죠. 황홀한 건 어때요? 동그라미죠. 외로우니 황홀한 걸 수식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 옛날 중국 고사인데 어떤 사람이 뭐 창과 방패를 파는데 이렇게 팔았다고 하죠. 뭐 이 창은 세상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고, 그리고 이 방패는 세상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다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현자가, 중국 고사에는 항상 지나가는 현자가 있어요. 현명한 사람. 자, 지나가는 현자가 그 장사꾼에게 물어보죠. 자,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당신이 가진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뚫어보라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 창 모자와 방패 순자예요. 자, 모순적으로 꾸며주고 있죠? 모순형용이에요. 모순형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황홀한 심사,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동그라미의 이런 감정 상태가 세모로 수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세모와 동그라미, 어떤 배치되는 감정이 서로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만 봐서는 어떻게 해서 황홀한 심사가 외로울 수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말이 안 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 그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지금 화자는 왜 황홀하면서도 외로울까요? 황홀한 거 왜 그래요?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죽은 아이를 어떤 환영으로라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왜 외로울까? 그 환영은 말 그대로 환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입김이기 때문에. 그저 영상일 따름이기 때문에 화자는 보다 더 외롭고 상실하고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여기 담긴 표현법, 모순형용, 그 다음에 역설법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선생님이 차고 슬픈 것이라는 시어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감정의 대위법이 쓰였어요. 감정의 대위법. 자, 그럼 여기서 감정의 대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의 대위법은 뭐냐면요. 자, 설명 보세요.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감정의 절제를 위해서 서로 상호는 서로 모순되거나 모순 방금 설명했죠. 서로 모순되거나 의미상 대립되는 시어를 나란히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감정이나 감각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의 대위법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일일이 이 설명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학습지에 있어요, 여러분. 학습지. 감정의 대위법하고 학습지라고만 체크해 두시고 학습지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 시에서는 1행의 차고 슬픈 것, 그 다음 8행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서 감정의 대위법이 쓰였는데요. 자, 먼저 차고 슬픈 것을 보시면 화자는 지금 이 차고 슬픈 것은 죽은 아이의 환영이잖아요. 그죠? 그런 죽은 아이의 환영을 바라보고 있죠. 자, 죽은 아이의 환영 그 자체로 나에게 어떤 것이에요? 슬픈 것이죠. 슬픈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어떠하대요? 차다고 했죠. 차갑다라는 그런 감각, 차가운 이성, 그런 차가운 감각, 차가운 이성이 무엇을 슬프다라는 감정을 절제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건 뭐냐면 자, 화자는 지금 왜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그 입김은 그저 사라질 뿐이죠. 나 홀로 이렇게 유리를 닦는 거, 그 외로운 그런 심정이죠. 나 이런 외로운 심정이 무엇에 의해서 절제되고 있어요? 황홀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외로운 심정이 절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의 이런 감정이 지금 굉장히 상실감, 허탈감, 외로움 그런 감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황홀하다라는 감정에 의해서 외로움의 깊이에 깊게 빠져들지 않도록 절제시켜주는 것이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그런 시어입니다. 자, 이처럼 언어를 아주 고르고 다듬는 정지용 시인의 미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그런 시어들이 바로 차고 슬픈 것,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이 두 시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7행과 8행을 보시면 이 두 행의 내용 정리해 보면 밤에 혼자 유리를 닦는 이유죠. 자, 밤에 혼자 유리를 닦는 이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다. 혼자 유리를 닦는 것은 아주 홀로 외로운 그런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황홀함이 담겨 있다. 그저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죽은 아이의 영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9행과 10행 봅시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대요. 그럼 폐혈관은 말 그대로 폐로 통하는 그런 어떤 혈관, 뭐 피의 관이죠. 그죠? 그런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대요. 누가요? 네, 죽은 아이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아이가 죽은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이가 죽은 원인이에요. 폐혈관이 찢어졌다는 걸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폐결핵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화자가 앞서서 뭐 차고 슬픈 것,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죽은 아이로 인한 자신의 어떤 슬픔, 외로움,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감정이 다 절제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차마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자 노력하는 아주 차분한 어조를 보이고 있었지만 마지막 10행에서 딱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면서 화자의 감정이 집약되고 있죠. 그죠? 화자의 감정이 집약된 그런 표현이고요. 또 하는 것에는 표현법, 영탄법이 쓰였고 감정이 집약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네, 비애감이죠. 애통함이죠. 슬픔이죠. 그리움이죠. 아이로 인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감정이 어디에? 라는 그런 감탄사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품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는 이 시어가 10행의 맨 앞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그런 향가 기억하나요?
거기서 보면은 뭐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쓴다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뭐 그런 향과 형식을 계승한 그런 현대시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글쎄 어쨌든 뭐 맨 앞에 감탄사가 쓰인 거는 같기는 하죠. 근데 우린 지금 선생님은 어떤 이 속에 아주 차분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던 화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비애감, 온갖 그런 슬픈 감정들을 집약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니는 너는 너는 무엇처럼 산새처럼 뭐뭐처럼인 듯 인양인체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비유하면 직유법이라고 했었고요. 자, 산새처럼 산새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해요? 죽은 아이죠. 죽은 아이를 산새에 비유하고 있고 직유법이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입김을 아무리 흐리워 봐도 보다 더 선명하게 보려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입김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아니죠. 입김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마치 화자에게 있어서 죽은 아이는 무엇처럼? 입김처럼 그리고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여러분, 날아갔구나라는 것은 그러한 일이 이미 완료된 상태죠. 이미 다 끝나버렸죠. 그죠? 화자에게 있어서 죽은 아이는 어떻게 떠나간 거예요? 마치 산새처럼 허망하게, 허탈하게 떠나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두 행을 정리해 보시면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비애. 실제로 정리해 봅시다. 자, 차고 슬픈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입김이었죠. 입김. 2차적인 의미 화자의 죽은 아이였죠. 자, 파닥거리는 날개는 입김이 모양이 변하는 그런 것일 테고, 자, 이것은 바로 아이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사라져가는 입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였고요. 또 새까만 밤, 자, 밤이라는 것은 화자의 어떤 허탈감과 상실감이 담겨있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고, 또한 이 시에서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었죠. 자, 물먹은 별은요, 눈물이 가득 고인 그런 눈으로 바라본 별이겠고요. 또 2차적인 의미, 그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고 했죠. 화자의 죽은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산새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린, 아주 허망하게 떠나버린 아이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2번, 유리창의 이미지 형상화. 이 시에서 시인은 죽은 어린 자식의 모습을 차고 슬픈 것, 또 날개, 그리고 물먹은 별, 산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둘 사이의, 여기서 둘은 뭐겠어요? 화자와 죽은 아이죠. 그죠? 자, 화자와 죽은 아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 자, 그 거리감 극복할 수 없죠.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는 엄연히 다르죠. 전에 선생님하고 이생규장전 공부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서로 간의 그런 거리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밤이라는 죽음의 세계,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별이 나에게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표현하면서 슬픔의 정서를 어떤 외부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물의 상황과 연계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미적 감각이 아주 탁월한 그런 시예요. 정지용 시인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또한 슬픔의 눈물이 어리는 모습을 물먹은 별, 반짝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또 지우고 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나 슬프다 하고 드러내지 않고 각각의 시어들이 주는 어떤 폭넓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오히려 화자의 그러한 슬픈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리창의 기능. 유리창은 이 시에서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시어죠. 자, 유리창은 이 시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네, 이중적이죠. 이중적인 기능을 합니다. 먼저 죽은 아이가 있는 저편의 밤.
죽음의 세계와 화자가 있는 방한 그 삶의 세계를 어떻게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리창의 어린 입김을 통해서 죽은 자식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죽은 자식과 만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화자와 자식의 만남을 어떻게 매개하기도 하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그죠? 곧 유리창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요? 단절과 매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이런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감정의 대위법 봅시다. 자, 오늘 유리창 공부하면서 아마 이 표현법을 처음 만난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문학에서 감정의 조절 또는 절제를 위해서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를 결합하여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감정에 몰입해서 빠져들지 않도록 좀 더 보다 더 객관화하고 절제시켜주는 그런 표현법을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도 보시면 죽은 아이로 인한 외로움 또 그 아이의 영혼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그런 황홀함이 교차하는 순간, 자, 외로움과 황홀함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해서 외로운이라는 감정 다음에 황홀한이라는 감정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외로움의 감정이 황홀함의 감정에 의해서 무엇되고 있다? 절제되고 있다. 또한 차고 슬픈 것이라는 시어도 보면 슬픈 감정이 차가운 감정에 의해서 절제되고 있습니다. 자, 즉 감정의 대위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와는 또 다른 감정이나 감각을 결합해서 하나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내는 객관화시키는 그런 수법을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 정리 봅시다.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이고 감각적이고 회화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회화는 뭐예요? 영어 회화할 때 그 회화가 아니고 미술에서 쓰이는 그 회화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해낸 좀 아주 감각적인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화적이라는 말은 또 다시 말하자면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쓰여서 마치 눈앞에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격 하나 더 써볼까요? 애상적이죠. 애상적. 애가 슬프다 애자거든요. 주제 자식을 잃은 슬픔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애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감정을 최대한 그러면서도 절제하여 표현한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고요. 모순적인 어법을 구사했죠. 활동 정리해봅시다.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하고 비교해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자,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죠. 자, 그런데 자식을 잃은 상황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죠? 공통점. 그런데 눈물의 화자는 자, 그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눈물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요. 자, 유리창이라는 작품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들, 시어들 형상화했었고, 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에 잠겨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 학습해봤고요. 자, 여러분 이제 63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고전 시가에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사별을 주제로 한 시가 참 많거든요. 자, 봅시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주제의 하나다. 그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오래도록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 시가에서는 대개 어떤 혈육과의 사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사별을 주제로 한 시가 많이 쓰였는데요. 김현승의 눈물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 공부한 정지용의 유리창 이외에도 한한설원의 곡자 은수저라는 이런 작품에는
시에는 자식과의 사별이 담겨 있고요. 그죠? 눈물 유리창 공통점이었죠. 자, 그리고 또한 신라시대 월명사의 제망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또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 현대시예요. 자, 이 두 시에는 형제와의 사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또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현대시, 또 박목월 시인의 만술아비의 충문이라는 시에서는 부모와의 사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들에는 사랑하는 혈육의 죽음을 앞에 두고 느끼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화자가 깨달은 그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태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유리창 공부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정읍사라는 우리 고전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